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듣고 있지 않습니다. 하루에 약 10만 번, 평생 동안 약 30억 번. 당신의 심장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심장마비로 쓰러지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쓰러지기 몇 주, 심지어 몇 달 전부터 몸이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는 그 순간은 사실 이야기의 결말입니다. 진짜 이야기는 아주 조용하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곳에서 이미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은 평생 어떤 현상을 정말로 이해했다면 그것을 아주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태도로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원자핵 속 힘을 설명할 때도 전기와 자기의 관계를 설명할 때도 언제나 겉으로 보이는 현상 너머에 있는 근본적인 메커니즘을 파고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시선으로 인간의 몸에서 가장 정교한 펌프, 심장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질문은 하나입니다. 심장마비는 정말 갑자기 찾아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듣는 법을 몰랐던 언어로 몸이 오래전부터 말을 걸어오고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심장마비를 이렇게 상상합니다. 멀쩡하게 걷다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진다. 번개처럼 예고 없이 불운하게. 이 이미지는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는 심장마비를 마치 교통사고처럼 생각합니다. 예측할 수 없고 피할 수 없고 순전히 운의 문제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거대한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심장마비로 이어지는 혈관의 변화는 하루 이틀 만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보통 수년, 길게는 수십 년에 걸쳐 조용히 진행되는 과정의 결과물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갑작스럽다고 느끼는 그 순간은 사실 아주 긴 이야기의 마지막 페이지에 불과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심장마비를 겪은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돌이켜보면 그 전 몇 주간 평소와 다른 피로감, 소화가 잘 안 되는 듯한 불편함, 원인 모를 숨참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신호들은 너무 평범하고 너무 애매해서 대부분 요즘 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는 것, 괜찮아지겠지라는 그 흔한 생각이야말로 몸이 보내는 신호를 가장 효과적으로 지워버리는 지우개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명백해 보이는 신호를 그토록 쉽게 놓쳐버리는 것일까요? 이 답을 찾으려면 우리는 먼저 혈관 속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심장마비의 대부분은 간상동맥이라는 심장 근육에 직접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에서 시작됩니다. 이 혈관 안쪽 벽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콜레스테롤과 염증세포, 칼슘 등이 뒤섞인 물질이 쌓이는데 이를 죽상판, 흔히 플라크라고 부릅니다. 이 플라크가 서서히 자라나면서 혈관 내부 통로를 좁히는 과정을 우리는 동맥경화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플라크가 혈관을 얼마나 막았는가 보다 그 플라크가 얼마나 불안정한가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심장마비는 혈관을 90%씩 틀어막은 거대한 플라크가 아니라 겉으로는 그렇게 심각해 보이지 않던 플라크가 갑자기 찢어지면서 발생합니다. 플라크 표면이 갈라지면 몸은 이를 상처로 인식하고 그 부위의 혈전, 즉 피떡을 만들어 치료를 시도합니다. 그런데 혈관 안에서 만들어진 이 혈전이 오히려 혈관을 급격히 막아버리면서 심장 근육으로 가는 혈류가 갑자기 끊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이 우리가 심장마비가 일어났다고 부르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정말 아무 일도 없었을까요? 혈관이 좁아지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서도 심장 근육은 이미 평소보다 적은 산소를 받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특히 몸을 움직이거나 계단을 오르는 등 산소 요구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심장은 그 부족함을 견디기 위해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가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흉통, 즉 협심증입니다.
그런데 이 신호는 언제나 영화처럼 극적인 가슴 통증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턱이 뻐근하거나 팔이 저리거나 등 쪽이 답답하거나 속이 더부룩하고 체한 듯한 느낌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여성이나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신경이 통증을 전달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게 나타나면서 전형적인 가슴 통증 없이도 심장이 위험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런 증상을 비전형적 증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 표현 자체가 이미 하나의 편견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형적이라고 믿는 증상은 사실 특정한 사람들의 경험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주하는 진짜 과학적 사실은 이렇습니다. 심장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언어로 말을 걸어올 뿐입니다. 여기서 파인만이 즐겨 던졌던 질문을 우리 몸에도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원래 무엇을 위해 설계되었는가? 인간의 심혈관계는 지금으로부터 수십만 년 전 끊임없이 움직이고 사냥하고 채집하며 살아가던 조상들의 몸에 맞춰 정교하게 다듬어졌습니다. 그 시절 인간의 하루는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먼 거리를 걷고 무거운 것을 나르고 계절에 따라 먹을 것이 부족해지기도 하는 삶이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혈관과 심장은 두 가지 임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했습니다. 신체 활동이 늘어날 때 즉각적으로 더 많은 혈액을 근육에 보내는 것, 그리고 음식이 부족한 시기를 대비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환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드물었던 고칼로리, 고지방 음식이 언제 어디서나 넘쳐납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고 이동조차 대부분 자동차나 대중교통에 의존합니다. 몸을 움직여야 할 이유가 급격히 줄어든 대신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화적 미스매치가 발생합니다. 우리 몸은 여전히 위협이 닥치면 싸우거나 도망친다는 오래된 반응 체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은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 같은 호르몬을 분비해서 혈압을 높이고 심박수를 올리고 혈액을 더 빠르게 순환시킬 준비를 합니다. 원래 이 반응은 맹수를 피해 전력 질주할 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스트레스는 대부분 회의, 마감, 인간관계처럼 실제로 몸을 움직여 해소할 수 없는 종류의 것입니다. 몸은 싸우거나 도망칠 준비를 다 갖췄는데 정작 우리는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활성화되었다가 해소되지 못하는 스트레스 반응은 시간이 지나면서 혈관 내벽의 미세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이는 앞서 설명한 플라크 형성 과정을 가속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심장과 혈관은 사냥과 이동, 계절적 결핍이 반복되던 세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움직임은 사라지고 자극은 넘쳐나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가 낯설게 느껴지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그 언어를 만든 환경에서 너무 멀리 떠나왔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몸속에서는 어떤 연쇄 작용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먼저 시작은 아주 작은 손상에서 출발합니다. 혈관 안쪽을 감싸고 있는 나른 세포층, 내피세포는 혈류의 압력과 화학적 자극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높은 혈압, 혈중 콜레스테롤, 흡연으로 인한 화학물질, 만성적인 혈당 상승 등은 이 내피세포에 반복적인 스트레스를 줍니다. 손상된 내피세포는 마치 상처가 난 피부처럼 염증 신호를 내보냅니다. 이 신호에 반응해 혈액 속의 백혈구, 특히 대식세포라는 면역세포가 혈관벽 안으로 이동해 들어옵니다. 대식세포는 혈관 속의 콜레스테롤 입자를 먹어치우기 시작하는데 이 과정에서 지방이 잔뜩 축적된 거품세포로 변합니다. 이 거품세포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혈관 안쪽 벽에는 서서히 지방과 염증세포, 결합조직으로 이루어진 언덕 같은 구조물이 형성됩니다. 이것이 바로 죽상판, 플라크입니다.
몸은 이 구조물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섬유성막이라는 일종의 덮개를 씌웁니다. 이 덮개가 두껍고 튼튼하면 플라크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며 혈관을 서서히 좁힐 뿐입니다. 문제는 이 덮개가 얇고 약해질 때입니다. 만성적인 염증은 이 섬유성막을 보내하는 효소의 활동을 활발하게 만듭니다. 덮개는 점점 얇아지고 어느 순간 혈류의 압력이나 혈관의 미세한 움직임을 견디지 못하고 찢어집니다. 플라크가 찢어지는 순간 그 안에 있던 지방과 조직이 혈액과 직접 접촉하게 됩니다. 몸의 응고 시스템은 이를 상처로 인식하고 즉시 혈소판을 그 부위로 불러 모아 혈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출혈을 막기 위한 이 방어 시스템이 혈관 안이라는 좁은 공간 안에서는 오히려 혈류를 완전히 차단하는 재앙으로 돌변합니다. 혈류가 마친 부위 너머의 심장 근육세포들은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끊긴 채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칩니다. 처음 몇 분 동안은 세포 내부에 저장된 에너지로 버티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세포막의 기능이 무너지고 세포 안팎의 이온 균형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심장 근육세포가 괴사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심근경색이라 부르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시간은 절대적입니다. 산소 공급이 끊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치료가 시작되면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체될수록 되살릴 수 없는 근육 조직이 늘어납니다. 즉, 심장마비는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아주 작은 손상에서 시작해 염증, 축적, 파열, 응고로 이어지는 긴 런스의 반응의 마지막 꼬리입니다. 이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지점에서 파이만이라면 아마 칠판 앞에 서서 혈관을 하나의 유체역학적 시스템으로 그려보였을 것입니다. 혈관은 단순한 파이프가 아닙니다. 심장이 수축할 때마다 혈액은 파도처럼 밀려나가고 혈관 벽은 그 압력을 받아 미세하게 팽창했다가 다시 수축합니다. 이 과정에서 혈류는 균일하게 흐르지 않습니다. 혈관이 곧게 뻗은 구간에서는 비교적 부드럽게 흐르지만 혈관이 갈라지거나 휘어지는 지점에서는 혈류의 방향과 속도가 급격히 바뀌면서 소용돌이와 같은 난류가 발생합니다. 이 난류가 발생하는 지점, 그리고 혈류가 벽에 가하는 마찰력, 즉 전달 능력이 낮아지는 지점은 흥미롭게도 플라크가 자라나기 가장 좋아하는 자리와 겹칩니다. 혈류가 벽을 적당히 강하게 스치고 지나갈 때는 내피세포가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돕는 신호가 만들어지지만 흐름이 정체되거나 소용돌이 치는 부위에서는 이 보호 신호가 악해지고 대신 염증을 촉진하는 신호가 우세해집니다. 다시 말해 혈관 속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화학 반응이 아니라 압력과 흐름, 마찰이라는 물리학적 힘이 세포의 운명을 결정짓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플라크의 파열 역시 물리학의 문제입니다. 섬유성막이라는 낡은 구조물은 혈압에 의한 반복적인 인장력과 혈관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할 때 발생하는 굽힘 응력을 끊임없이 견뎌야 합니다. 재료공학적으로 보면 이는 반복되는 하중을 받는 낡은 판이 피로 파괴를 일으키는 과정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얇고 약한 지점에 반복적으로 힘이 가해지면 어느 순간 그 지점에서 미세한 균열이 시작되고 그 균열은 임계점을 넘는 순간 급격히 확장됩니다. 이것은 마치 금속판에 미세한 흠집이 생긴 뒤 반복되는 진동 속에서 그 흠집이 서서히 자라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두동강 나는 현상과 닮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갑자기 부러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랫동안 축적된 피로의 결과입니다. 심장마비라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라크가 찢어지는 금어초는 극적으로 보이지만 금어초를 만들어낸 것은 수년에 걸친 미세한 물리적 스트레스의 누적이었습니다. 이제 시선을 심장에서 뇌로 옮겨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심장이 보내는 신호를 우리가 실제로 느끼고 해석하는 곳은 결국 뇌이기 때문입니다. 심장에는 통증을 감지하는 감각신경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신경신호는 뇌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다른 신체 부위, 특히 왼쪽 어깨, 팔, 목, 턱에서 오는 감각신경과 같은 경로, 같은 척수 본절을 공유합니다. 뇌는 평소에 팔이나 어깨에서 오는 통증 신호는 아주 익숙하게 처리해왔지만 심장에서 오는 신호는 상대적으로 드물게 접합니다. 그 결과 뇌는 심장에서 올라온 통증 신호를 마치 팔이나 어깨의 통증인 것처럼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장마비 때 팔이나 턱으로 통증이 퍼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연관통 현상의 신경학적 배경입니다. 더 나아가 뇌에는 예측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몸에서 올라오는 수많은 감각 신호를 일일이 새롭게 분석하지 않고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정도 느낌은 이런 뜻이겠지라고 예측하며 살아갑니다. 만성적인 소화불량이나 피로에 익숙한 사람의 뇌는 새로운 흉부 불편감이 나타나도 그것을 늘 있던 소화 문제로 분류해버리기 쉽습니다. 이 예측 시스템은 평소에는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를 아껴주는 아주 효율적인 도구지만 몸에 정말로 새로운 위험 신호가 나타났을 때는 오히려 그 신호를 익숙한 것으로 뭉개버리는 함정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심리적 요인도 더해집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최악의 가능성을 부정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상화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팔이 저릿해도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 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이 부정은 단기적으로는 불안을 줄여주는 방어기제처럼 작동하지만 정작 병원으로 달려가야 할 그 몇 시간을 허비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통찰에 도달합니다. 몸이 단순히 약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뇌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겪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새로운 정상으로 학습해버리는 것입니다. 만성 피로, 만성 소화불량, 만성 스트레스에 너무 익숙해진 뇌는 그 익숙함 속에 숨어있는 진짜 경고 신호를 구별해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심장마비를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사건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년에 걸친 혈관 내벽의 미세한 손상에서 시작해 염증과 지방의 축적, 플라크의 형성과 발열, 그리고 혈전에 의한 급격한 혈류 차단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긴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조상들이 살아왔던 활동적인 환경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앉아서 지내고 과잉 칼로리에 노출된 환경 사이의 진화적 미스매치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몸은 여전히 이 세상의 규칙을 따르고 있는데 세상은 이미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혈관 속에서는 압력과 흐름이라는 물리적 힘이 세포의 운명을 좌우하고 반복되는 미세한 물리적 스트레스가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균열을 키워왔습니다. 그리고 뇌는 익숙함이라는 이름으로 그 신호들을 조용히 지워왔습니다. 만성적인 불편함에 적응한 뇌는 새로운 위험조차 낡은 익숙함의 언어로 번역해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이으면 우리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라고 불러왔던 사건은 사실 이렇게 설명됩니다. 오랜 시간 누적된 생활습관과 환경의 부조화가 혈관 안에서 물리적, 화학적 손상을 서서히 축적시키고 그렇게 약해진 지점이 어느 순간 물리적 한계를 넘어서면서 파열되고 그 파열이 만들어낸 혈전이 혈류를 차단하는 순간 오랫동안 조용히 진행되어 온 이야기가 마침내 우리 눈앞에 그 결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놀랐던 것은 사건이 갑작스러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과정이 상당 부분 되돌릴 수 있고 늦출 수 있고 심지어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혈관 내벽은 놀라울 정도로 회복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혈류의 전달 능력을 건강한 방식으로 자극해서 내피세포가 스스로를 보호하는 신호를 다시 활발하게 만들어내도록 돕는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알려져 있습니다. 걷기, 가벼운 조깅,
자전거 타기처럼 특별할 것 없는 움직임들이 혈관 안쪽에서는 세포 단위의 보호 반응을 일으키는 강력한 자극이 되는 것입니다. 식습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채소와 통곡물, 불포화 지방이 풍부한 식단은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금연은 혈관 내벽에 가해지는 화학적 손상을 가장 직접적으로 줄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혈관 속 변화를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말 안 되는 차원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만들어낸 익숙함의 함정에서 스스로를 꺼내는 일입니다. 평소와 다른 피로감, 원인 모를 수화불량, 설명하기 어려운 가슴의 답답함이 반복된다면 그것을 습관적으로 넘기지 않고 혹시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하나의 중요한 예방입니다. 당신은 고장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 살고 있는 환경에 최선을 다해 적응해온 결과물일 뿐입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배운 몸과 뇌는 다시 배울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앉아서 지내온 습관도, 오랫동안 익숙해진 신호에 대한 무감각도 새로운 반복을 통해 조금씩 다시 조율될 수 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듣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압니다. 심장은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아주 조용한 언어로 말을 걸어오고 있었다는 것을요. 파이 많은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단순해 보이는 질문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왜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가? 왜 얼음은 물 위에 뜨는가? 그리고 어쩌면 이런 질문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그토록 쉽게 흘려듣는가? 혈관 속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물리와 화학, 내 속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학습과 해석은 결국 하나의 사실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우리가 살아온 방식에 대한 정직한 답을 조금씩 들려주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당신이 다음번 별것 아닌 것 같은 피로감이나 이유 모를 답답함을 느낄 때 그것을 그저 스쳐 지나가는 하루의 일부로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그것은 당신의 몸이 아주 오랜만에 아주 조심스럽게 당신에게 건네는 첫 문장일지도 모르니까요.